구교영의 정치비상구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선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저는 이제 사실은 오가다가 뵌 적이 좀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죄송합니다. 보니까 이번에 5선 국회의원 되셨는데 그 서울 구로갑이죠. 네.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호준석 후보와 맞붙으셔 이기셨습니다. 선거 좀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글쎄요, 그 386, 아니면 586 이런 운동권 청산론 이런 얘기들도 꽤 있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윤석열 정권 심판 네. 이런 그 바람이 훨씬 그 거셌기 때문에 그 정권 심판론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렀고, 또 상대적으로 이 네거티브 네. 이런 공격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거에 임하면서 늘 네거티브는 포지티브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또 저도 스스로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많이 검증했고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 선거로 좀 일관하면서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포지티브한 이야기들을 네. 많이 했죠. 비전 제시 이런 것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분적으로는 유권자들이 그래도 아는 사람이 처음에서 잘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선거 전략이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 복귀지만은 지금 사후적으로 선거의 그런 승패를 놔두고 각 당이 다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 운동권 심판론이라든가 2조 심판론이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유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말에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폼 잡기에는 좋은 얘기였을지 모르지만 실속은 없는 그런 이슈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허공에 대고 이렇게 주먹질하는 것 같아요. 실체가 없는 일들을. 네. 실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왕에 여러 번의 선거 과정에서 그런 그 운동권 심판론이라든가 아니면 저 좌경 네. 혹은 용공 친북 방공 프레임. 네. 이런 방공 프레임 친북 프레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대에도 안 맞는 그런 그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 캠페인 이런 것들이 외면당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그보다 워낙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네. 그런 여론이 이런 게 컸으니까요. 그러니까 선거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과 만나면서 체감을 좀 많이 하신 거죠? 그럼요. 네.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일국의 대사가 돼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도망치듯 그러니까 숨어서 나가듯이 그렇게 예. 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전철역 같은 데서 악수하다 보면은 분위기가 달라져 있고,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대파한당 가격이 875원이면 하니까, 합리적이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 입을 닫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거기서 표심은 결정되었다, 이렇게 봐요. 네, 자연스럽게 국회의장 이번에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5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이번에 공교롭게도 5선 국회의장이 배출됐습니다. 혹시 5선이다 보니까 주변에 출마 권유 같은 게 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 지역구 주민들 유권자들은 그래도 좀 한번 해보지 이런 그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국회의장보다는 좀 제 역할은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특히 지금은 우리 정치에서 어떤 가치와 노선을 추구할 거냐, 이런 그 담론의 정치라고 할까, 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실종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되살리는 정치를 한 2년 정도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에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하면 뭘 할 겁니다. 이런 게 좀 불분명하잖아요. 계획이. 네. 네. 제가 나쁘잖아, 쟤보단 내가 좋잖아, 이런 걸로만 그냥 선거를 하고 있지, 우리는 집권하면 또 총선에서 승리하면 다수당이 되면 우리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밀고 나갈 거야,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야, 이런 얘기들이 되게 희미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
우리 정치의 담론, 네. 가치와 노선 이런 것들을 다 복원시키고 부활시켜서 좀 성숙된 정치 문화로 옮기는데 제 역할을 좀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듣기엔 일종의 집권 플랜 같기도 한데 예.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근데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당연히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모으고 뭔가 이제 단체를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도 좀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제일 좋은 거는 우선 민주당이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그 기수가 되고 깃발이 되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 민주당이 가졌던 본래의 가치, 민주주의라든가 민생 복지라든가 민생 경제 뭐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평화라든가 평화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세워서 네. 다시 회복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말 저렇게 가겠구나. 예측 가능한 이런 걸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네. 거기에 좀 보태서 이제 인구 그 위기의 시대가 왔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저출산, 저출생, 뭐 고령화 이런 초고령 사회 맞습니다. 대도 네. 이런 것들이 왔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 기후 대변동의 시간도 왔고 그것으로부터 아무런 그 대처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10년은 긴 시간이지만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 10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10년 후면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10년 지나면은 우리 한반도의 기후가 또 세계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을지도 모르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죠. 네. 그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발걸음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저런 문제도 해결하겠다. 뭐 이런 확신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할 때 민주당이 집권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 민주주의 하겠구나. 이런 거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알게 거죠. 되죠. 사전에. 예, 되기 그리고, 전에. 예. 네. 그리고 재벌이나 부자의 경제만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제 이런 것들도 함께 챙기겠구나. 챙기겠구나 네. 이런 거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 야 우리가 바로 통일은 안 되더라도 평화로 이렇게 지향을 하겠구나. 나가겠구나 네. 이런 것들에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표를 하고 정권 교체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뭐 더 낫잖아요. 네, 국민의힘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낫잖아요.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하면 뭘 하겠구나.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세워내는 쪽으로 이제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의장 문제는 돌아와가지고 이번 선거가 사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랍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이 될 거라고 언론도 관측을 했었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물론 큰 표차는 아니었지만 우원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뭐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서로 꽤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은. 그런 정도의 네.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뭐 흐름들도 좀 의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누가 돼도 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가까우시니까요. 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원식 의원님은 그 원내대표도 하셨고 또 을지로위원회도 하셨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그 능력도 검증되고 또 민생에 대한 분명한 이런 그 신념, 진보 개혁 색채. 뭐 네. 색깔 이런 것들도 있으셨고 또 추미애 의원님은 당 대표도 하셨고 법무장관도 하셨고 그래서 검찰 개혁 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뚜렷한 소신. 색깔, 네.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다 괜찮다. 그리고 둘 다 그거는 우리 민주당의 색깔이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멋진 경쟁을 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이제 그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그 당원들 사이 약간 후폭풍이 있지 않습니까? 탈당하는 사람들 좀 생기는 것 같고 아마 이제 나아가서는 민주당에 대한 비토 분위기도 일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당원들께서 그 더 많이 생각하셨던 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둘 다 민주당의 그
대표 주자죠. 그리고 당론일 수 있다, 음. 당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하나는 당심이고 어느 하나는 당심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엔 제가 볼 때 실제로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원식 의원께서 의장이 되셔서 의장을 정말 잘해 주시면 의장 역할을 굉장히 멋있게 잘해 주시면 또 그 당원들의 마음이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님은 제가 확신컨대 본인 스스로가 좋은 역할을 또 찾아서 멋있는 정치 이런 걸 또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느 거는 당심이고 어느 건 당심이 아니다 이런 거보다는 빨리 우리가 다시 단합된 모습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공동의 과제 이것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바람. 저는 뭐 당원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숭고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수습책들이 갑자기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당원권을 강화하는 형태. 예를 들면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를 할 때도 당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도 백과제명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제도적 제안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 당을 운영하는 원리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원리하고는 조금은 좀 다를 수 있죠. 큰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원리가 같이 작동하겠지만 그런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뭐 이론적인 또 역사적인 어떤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본질을 충돌시키지 않으면서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건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어떤 면에서 국회는 이렇게 국민의 어떤 그 바램 그러니까 당심만이 아니라 민심 전체 국민 아우르는 뭐 그런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관이고 또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숙고하면서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오는 8월에 전당대회가 사실 예비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가 또 되게 관심사인데 그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제 연임 분위기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래서 선거라는 게 경쟁이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도 출마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서로 경선하는 게 더 기본 좋은 우리겠죠. 더 좋은 기대와 또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단순히 누가 대표를 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당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노선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담론을 가지고 그런 담론의 정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드러내놓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경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좋겠다. 그래서 단지 누구를 뽑을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당은 어떤 가치와 노선을 추구할 거냐. 그런 담론의 정치 이런 것들이 부활하는 그런 공간이고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뢰가 안 된다면은 다선 의원이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담론과 가치의 그런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혹시 대표 입후보할 생각도 좀 있으십니까?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아니고 예, 저는 지금 제가 다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가 통일부 장관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계속 그 민주주의나 민생 경제 못지않게 평화 통일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으로 놓고 보면 남북 관계가 되게 나빠지고 은연중에 은근히 긴장은 높아지고 평화는 실종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평화의 정치 더 구체적으로는 뭐 평화 경제의 담론 뭐 조금 더 시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뭐 평화 성장론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불 붙여보고 싶은 평화성장론이요. 네,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고 뭐 좀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평화성장론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저서를 하나 내셨습니다. 대담집 일종의 네. 그 변방에서 중심으로. 근데 이 책이 지금 여당에 엄청난 화살을 맞고 있어요. 네. 좀 혹시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뭐 충분히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뭐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쭉 훑어는 본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제 외교 안보 성과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네. 특히 이제 북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해가지고 그 비핵화 관련된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술을 했는데 그걸 두고서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이제 색깔론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당대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 회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중요한 회담의 시간에는 제가 장관을 하지 않았죠. 그 이후에 네, 개성에서 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일종의 수습해야 될 때. 수습과 뭐 또 음. 또 코로나로 남북 관계가 단절돼 있을 때 평화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뭐 이런 시간에 장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담 시기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불행히도 제가 증언을 할 수 있는 네. 처지는 못 됩니다. 그러나 예컨대 2018년에 그 평화의 절정기에 네. 하노이에서 그 북미 간의 대화가 노딜로 끝났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그렇게 노딜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는 예측을 못했군요. 네. 좀 실제로 서로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으리라는 이런 가능성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북미 간의 직접적인 어떤 대화 협상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던 점 이런 걸 아쉽게 생각하신 대목 이런 거는 뭐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제가 이제 뭐 복귀하면서 뒤에 나중에 장관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당신이 2018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곤 했는데 아마 나라면 개성공단에서 군사 분야가 아닌 이른바 민간 분야, 민수 분야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재가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강산 같은 경우는 뭐 이른바 벌크캐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개별 관광의 형태라도 즉각 재개하는 이런 시도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정도의 아쉬움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이렇게 조금씩 묻어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랬으면 설사 북미 관계가 조금 안 좋더라도, 어그러져더라도 네. 남북 관계는 진전돼 있었으니까요. 남북 관계가 진전된 상태 속에서 다시 그게 어느 시점에선가 마중물이 돼서 북미 관계를 담아낼 수 있는 다시 이렇게 접근시켜 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근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런 아쉬움은 저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시점은 아무래도 남북미 관계를 하나로 연결해서 북미 간의 관계가 타결되면 남북 관계도 더 깊고 더 넓게 더 빠르게 해결하는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 외교력을 그런 데 집중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 네. 추측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통일부 장관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 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원래 전직 대통령이 책 내면 기자간담회 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뭐 지금 네.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요. 네. 뭐 그러니까 요 앞에 통일부 장관 시절만 해도 뭐 남북 관계는 이어달리기다 그래서 좀 기대를 주더니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 통일부 장관은 조금 혹독하게 비판하면은 북한 인권국장 정도 북한 인권국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첫인상이 끝인상이 되는 그런 그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 노릇하지 말고 오히려 역발상해서 남북 관계를 보수 정부가 개선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데서 통일부 장관 역할을 해야지 전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따따붙다 하는 이런 네. 거는 진짜 자기 그 본분이 뭔지를 잘 모르는 네. 행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그 노태우 정권이
이른바 7.7 선언하면서 북방 정책하고 이런 것이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역할을 했죠. 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로 그 발돋움하는 데서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그 남북 관계도 엉망으로 만든 데다가 더 나가서 저기 중국이나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물론 이유는 어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어그러지면 결과적으로 이게 외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시장을 좁혀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그 수를 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건 뭐 꼭 통일부 장관의 일은 아닙니다만 남북 관계도 풀고 그 제2의 어떤 북방 정책 같은 이런 쪽으로 윤석열 정부가 역발상해서 나가야지. 지난 정부 잘못했다 뭐 때려봐야. 예. 그런 식으로 백날 해봐야 윤석열 정부는 역대 가장 못난 정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 통일부 장관은 역대 통일부 장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뭐 통일부 네. 장관이 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전혀 그렇게 북한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반대로 사람이죠. 갈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분위기인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평화 성장론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평화 성장론 물론 기초적인 생각이 있을 테니까 어떤 지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 한국 경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부에서 투자하거나 무역하는 걸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한국 경제의 발전, 성장 이런 환경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장관 시절에도 기재부 장관이 1년에 한 번 저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무슨 부탁하는 겁니까? 예. 뭐 피치니, S&P니, 무디스니 이런 신용평가 기관들이 인터뷰를 하거든요. 한국의 한반도 상황에 네. 어떤 그 정책적인 그 노선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한지 이때 긴장이 높다 이렇게 되면은 떨어지죠. 아무래도 네. 떨어질 거고 근데 긴장이 있지만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유지될 거고 야 우리가 긴장 해소하고 평화로 갈 거야 그러면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짐 로저스 같은 분들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그 휴전선을 가로질러서 남북이 오고 가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하겠다는 거 투자하겠다 아닙니까? 예. 뭐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실증적으로도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남북의 경제 연합과 협력이 전면화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 이런 것들을 분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숫자적으로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0.5%에서 1% 정도 추가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한 5년 동안 12만 뭐 5천 개, 8천 개 이런 정도의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한 2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용 효과도 있는 거고.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가 한 1.5%에서 2.5% 성장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평균 한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나라라고 할 때 0.5%에서 1% 추가 성장할 수 있다면 엄청난 매력이죠. 거죠. 예. 지금 저성장의 궤도에 내려왔는데 중성장의 낮은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125만, 127만 뭐 이런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25만 개 정도 일자리를 더 만든 거예요. 거기에 2만 5천 개 정도 일자리를 더 만든다는 거는 10% 정도를 더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그 정도 더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뭐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남북의 경제와 연합을 통해서 실제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평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어느 정도 구조화하지 네.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해서 지난 20년 동안 약 1만 개의 기업들이 오고 갔고 지금도 한 7, 8천 개의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베트남 전체 GDP의 한 18% 정도가 삼성전자 하나로만 그렇죠. 감당이 네. 되고
또 우리 기업 전체를 합치면 한 25%까지 감당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여기 한국 좋으면, 네.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포섭 가능한, 긍정적인 네. 영향을 주거든요. 지금 베트남이 아마 우리 교역 상대국 중에서 제일 그 무역 수지가 많은 이런 나라가 돼 있고 실제로 3위 교역국 안에 들어와 있고 일본보다도 교역이 더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게 우리나라 전체 GDP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 1,500억에서 1,800억 정도 달러로 네. 이렇게 그 총 GDP가 개선될 텐데 최근에 그 베트남과의 교역이 한 500억 가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잘못됐습니다. 네. 그 1,500억에서 2,000억이 아니라 네. 1조 5천억에서 1조 8천억 1억 네. 달러 이렇게 되는데 그런 중에서 한 베트남하고 총 교역이 제가 살펴보니까 한 550억 달러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상당히 큰 규모죠. 예. 그 정도면 아마 지금은 한 6, 700억 가까이 갔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한 450억 정도 될 거고 뭐 수입하는 것도 한 200, 뭐 3, 40억 정도 될 텐데 이런 정도의 그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결코 우리 GDP 성장에 뭐 적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남북 관계를 우리가 평화를 통해서 개선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연합과 협력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 경제 자체의 발전에 얼마나 큰 효과를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평화가 답이다. 이제는 네. 평화가 중요한 답이고요. 네. 이제는 뭐 베트남 거쳐서 중동 거쳐서 중국 거쳐서 동남아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긴 시간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화를 거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면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네. 굉장히 대북 투자나 대북 교역은 큰 긍정적 효과를 주리라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게 일종의 평화 경제론 평화 성장. 네. 내지는 뭐 평화 성장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그런 상상을 담대하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더 큰 대한민국의 시장을 위해서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그 KC 인증이라고 국가 인증 통합 마크인 것 같은데 그 해외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방침을 먼저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그 인증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했다가 그 사흘 만에 정책을 뒤집었어요. 국무위원도 하셨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결정된 사안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도 그렇게 이렇게 결정을 번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흔한 일도 아닙니다만 그렇게 손바닥씩 뒤집듯이 그냥 휙휙 그 결정하는 것도 참 아마추어 중에 네. 그 가장 낮은 수준의 아마추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글로벌 경제 시대이고 또 우리 소비자들의 그런 어떤 합리적 선택 이런 것들도 바로 영향을 주는 건데. 영향을 주는 건데 그렇게 너무 경솔하게 쉽게 그리고 내가 뭐 지미국 국가야 뭐 이런 그 전제주의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정부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어설픈 결정을 했다는 게 좀 아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장관을 해보셨으니까 이런 정책 결정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안 되는 정책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뭐 장관이 책임지고 뭐 정결하고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래도 대체로 대통령실하고 서로 좀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들은 조율하고 그러니까요. 네. 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라도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성태훈 정책실장이 대통령이 보고 받은 적이 없고 그 얘기를 듣고 질타하고 이제 사과하고 고쳤다 이렇게 결말을 내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중요 정책이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네. 그런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네. 시원한 마음으로 또 민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최상병 특검법도 시원하게 대통령실이 받아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네.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최상병 특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범야권이 어쨌든 간에 단일 대우로 뭉쳐 있는 모습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할 일 21대 사라지고 22대 국회 또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정해진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야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 회기가 그 5월 29일이 되면은 21대 이제 국회가 종료되니까요. 네.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들은 뭐 자동으로 이제 그 소멸되겠죠. 그러나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그 22대 국회에서 그 법이 다시 살아나겠죠. 다시 뭐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거고 또 21대에 뭐 저렇게 시간 끌기로 또 거부권 행사로 막을 수 있다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이거는 꺼지지 않는 민심의 불길이 있거든요. 22대의 민심은 그냥 사그러들지 않고 더 활활 불타오를 타오를 겁니다.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저는 대통령이 계속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심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분노한 민심이 뭐 향할 곳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될 거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원내대표도 해보신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정부 여당의 관계 원내대표일 경우에 어제 보니까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뜻을 미리 이제 받들었다는 듯이 특검법이 왜 안 되는지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당정 간의 뭐 사전 조율이라든가 상의는 이해를 하겠는데 결국은 당정 관계라는 게 이렇게 자꾸 가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니까 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좀 할 얘기는 원내대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정부하고 당하고 제가 원내대표 마지막 시절에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 기재부 장관은 뭐 한 50%쯤 하자 그랬는데 우리 당에서는 100%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결국은 타협해서 75%가 분간항으로. 됐는데 네. 그래도 총선 치르면서 보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이 그 요구, 바램 이런 게 더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100% 하는 걸로 공약을 바꿨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황교안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엔 야당이죠. 지금의 네, 여당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때는. 네. 자유한국당 대표도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기재부 장관이 그때도 난색을 표했습니다만 국민의 뜻대로 우리 당과 또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관철시켰죠. 그런 걸 당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 또 국민의 마음이 더 큰 것 이런 것들은 당이 존중해서 앞장서 그걸 관철시키는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걸 보면서 또 그걸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조목조목 또 반박하던 걸 보면서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민심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때 민심을 아주 대표적으로 거스른 게 그 이종섭 장관이 맞아요. 몰래 예. 도망치듯 그 네. 출국했던 그 사건 하나하고 대파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랬던 그 두 가지 사건이 아주 상징적인 거였는데 둘 다 대통령이 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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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종섭 장관이 그렇게 나간 연관돼 거. 있죠. 네.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거죠. 최상병의 죽음의 진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게 우리 국민의 뜻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저러는 한 국민의힘은 점점 헤어날 수 없는 그 추락의 늪으로 빠져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그게 자기 발등 찍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설상가상으로 지난 16일에 이제 초선 의원들하고 만찬하는 자리에서 그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했다는데 이건 의회 정치를 아예 모르는 사람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건 이제 공개 오다를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방탄 국회 해라. 음. 뭐 이런 공개 오다를 내린 건데 만약에 그거에 따라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줄줄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참혹한 정치의 말로를 향해서 스스로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집어넣고. 뛰어드는 예. 그런 과정일 거라고 경고하고 싶어요. 예. 아마 국민들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고 개인적으로 상임위 활동이라는 계획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1민생, 2민생, 3민생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요. 힘들어하고 그리고 특히 물가가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처럼 아주 날카로운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가 있었고 그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3자 경쟁 구도였었지 않습니까? 이인재 후보가 나와서 표를 어느 정도 갈라놓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는 물가가 명확하게 이 정권을 심판한 네. 이런 아주 강렬한 그 메시지를 던졌었기 때문에 우리 당이 1민생, 2민생, 3민생의 각오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아주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걸 통해서 수권 정당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자기 모습을 선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지금 날카로운 정치 이슈가 돼 있는 과제들 이런 것들도 함께 해결해 나가면 국민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민생 문제는 정치권이 등한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손 놓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 이슈만 가지고 정치 투쟁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벗어내고 1민생, 2민생, 3민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능력 있는 해결을 하면서 정치 이슈들을 결합해서 해결해 나가면 훨씬 더 지금의 정치 이슈들도 잘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런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경제부처를 다루는 그런 상임위 활동도 좀 해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신은 당신 전공대로 외통위 가서 외통위 활동해야 돼. 그러면 또 그거는 네. 어떤 면에서는 뭐 제가 명령이죠, 명령. 네. 네. 제가 그런 거를 피하면은 저답지 않은 거니까요. 네. 제가 통일부 장관 들어갈 때도 그게 무슨 꽃길이라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으니까. 어려울 때가 있었으니까. 네. 그때 가서 심할 때는 몸빵도 했듯이 지금은 몸빵보다는 남북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쪽으로 돌파하는 역할도 좀 해야 되니까요. 네. 이 두 가지 영역 속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영 의원님과 함께 22대 국회의장 선출부터 의정활동 계획까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기회 되면 나와주실 거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